2007년 7월 9일 경기도 안양. 여름에 열기가 내려앉은 한밤중 한 환전소에서 비극의 첫 장이 열렸다. 그날 밤 젊은 여직원이 피를 흘린 채 발견되었고 금고 속 현금은 사라졌다. 범행은 단순 강도의 수준을 넘어섰다. 피해자의 목에는 잔혹한 손길의 흔적이 남아 있었고 그 상처는 범인이 단지 돈을 빼앗으려던 것이 아니라 인간의 생명을 경멸한 채 제거하려 했음을 보여주었다. 수사는 곧 최세용, 김종석, 김원빈 등 몇몇 인물에게로 좁혀졌다. 그러나 그들은 이미 국외로 도주한 뒤였다. 2008년 이들은 말레이시아를 경유해 필리핀 마닐레에 정착했다. 현지의 치안 부재와 느슨한 행정망은 그들에게 완벽한 은신처였다. 처음엔 환전소 사건의 도피자 신분으로 몸을 숨겼지만 곧 그들은 범죄를 생활의 수단으로 삼기 시작했다. 그들은 한국인 교민 사회 속으로 스며들었다. 영어 공부, 부동산 투자, 사업 컨설팅 등 그럴듯한 명목으로 교민에게 접근했고 신뢰를 얻은 뒤 납치와 협박을 가했다. 피해자들이 구금된 동안 가족에게는 협박 전화가 걸려왔다. 당신의 남편은 살아있다. 송금하지 않으면 시신으로 돌려보내겠다. 협박은 철저히 계산되었고 돈이 입금된 이후에도 피해자는 대부분 돌아오지 못했다. 2009년부터 2010년 사이 피해자는 점점 늘어났다. 필리핀 경찰과 현지 한국 대사관에는 남편이 사라졌다. 친구가 연락이 끊겼다는 신고가 잇따랐으나 각 사건은 개별적 실종으로 분류되어 서로의 연관성이 인식되지 못했다. 최세용 일당은 이를 역이용했다 납치 장소를 주기적으로 바꾸고 시신은 외곽의 농장이나 폐건물, 심지어 드럼통 안에 넣어 유기했다. 그들의 행동은 점점 대담해졌고 범죄의 구조는 단순 금품 탈취를 넘어 조직적 거래와 유기적 협업의 형태를 띠기 시작했다. 2011년 연쇄 실종의 실체가 드러나기 시작했다. 교민 피해자 홍석동, 김용렬의 시신이 마닐라 근교 농가의 땅속에서 백골 상태로 발견되었다. 경찰은 처음으로 실종 사건과 살인이 연결되어 있음을 인식했고 현지에 파견된 한국경찰청 국제범죄수사대가 필리핀 경찰과 공조수사를 시작했다. 같은 해 5월 마닐라 외곽의 콘도에서 잠복하던 경찰이 범인들의 은신처를 급습했다. 그곳에서 발견된 것은 피해자들의 여권, 신분증, ATM카드, 그리고 협박 문자들이 저장된 휴대전화였다. 체포된 이들은 최세용, 김종석, 김엉은, 김성곤 등 4명이었다. 그러나 체포 이후에도 혼란은 이어졌다. 김성곤은 탈옥했고 김종석은 2012년 구치소에서 스스로 목숨을 끊었다. 사건은 여전히 미제로 남은 피해자들을 남겨둔 채 더 깊은 어둠 속으로 내려갔다. 2013년 한국 정부는 외교 채널을 통해 최세용과 김종석의 본국 송환을 추진했다. 필리핀 사법당국의 협조와 한국경찰청, 인터폴팀의 지원 끝에 주범 2명은 한국으로 송환되었다. 그들의 송환은 해외 도피형 중범죄자에 대한 국내 사법권 행사의 첫 사례 중 하나로 기록되었다. 2014년 2월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첫 공판이 열렸다. 검찰은 이들에게 살인, 강도살인, 인질강요, 사체유기, 사체은닉 등의 혐의를 적용했다. 법정에선 최세용은 냉정했고 살인을 부인했다. 그러나 공범의 진술과 피해자 가족의 증언, 송금 기록, 시신 유기 위치가 하나씩 맞아떨어지며 그의 부인 전략은 무너졌다. 재판 과정에서 밝혀진 사실은 더 충격적이었다. 피해자 중 일부는 돈을 송금한 뒤에도 살해되었으며 이익 분배를 두고 조직 내에서 또 다른 폭력이 있었다는 점이었다. 2014년 12월 11일 1심 판결이 선고되었다. 서울중앙지법은 주범 최세용에게 사형, 공범 김종석에게 무기징역을 선고하며 판결문에 이렇게 기록했다. 피고인은 생명을 수단으로 삼았고 타인의 고통을 계산의 항목으로 전락시켰다. 사회로부터의 영구한 격리가 불가피하다. 2015년 항소심과 대법원은 판결을 유지했다. 최세용의 사형은 확정되었고 그는 현재 교도소에 수감 중이다. 이후에도 사건의 잔재는 이어졌다. 다른 공범들이 잇따라 체포되어 재판을 받았고 2017년과 2019년까지도 일부 사건의 추가 기소가 진행되었다. 필리핀 현지 법원에서도 자녀 범죄에 대한 별도의 형이 선고되었다. 이번 사건에서 범죄의 표적이 같은 한국인이라는 점은 단순한 범죄를 넘어 사회적 심리적 충격을 배가시킨다.
범죄자들은 피해자의 언어와 문화적 환경에 익숙함을 이용하여 접근했고, 이는 피해자가 안심할 수 있는 일상과 공간마저 위험으로 전환시켰다. 금전적 이득을 노린 계획적 범행이지만 동시에 심리적 지배와 공포를 유발함으로써 범죄의 파급력은 단순한 경제적 피해를 넘어선다. 이러한 범죄는 개인의 안전을 위협함과 동시에 사회적 신뢰와 공동체의 안정을 흔들며 한국인이라는 동일한 문화적 배경을 가진 집단 전체에 깊은 불안을 남긴다. 인간은 참 잔혹하다. 계획의 시작은 단순한 금전적 이익이었을지 모르나 그 이익이 눈앞에 어른거리는 순간 그들은 인간으로서의 도리와 이성을 완전히 잃었다. 환전과 협박, 은폐의 과정에서조차 그들은 죄책감이 아닌 효율과 계산만을 따졌고 그 냉혹함 속에서 인간적인 감정은 이미 사라졌다. 탐욕은 결국 그들의 판단력을 갉아먹었고 스스로 만든 함정에 빠져들며 비극을 자초했다. 이 사건은 단순히 한 개인 혹은 일당의 범죄로만 보기 어렵다. 이는 사회가 욕망을 성공의 기준으로 포장하며 인간의 양심보다 물질적 성취를 우위에 둔 결과이기도 하다. 돈과 이익이 인간의 가치를 대체할 때 범죄는 특별한 일이 아니라 자연스러운 선택처럼 보이게 된다. 하지만 이 사건이 남긴 결말은 분명하다. 부와 쾌락으로 얻은 순간의 만족은 결국 자신을 파멸시키는 불씨가 되었고 그들이 잃은 것은 돈보다 훨씬 더 큰 인간성이었다.